feel you in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활기찬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단독 패널이 될 뻔했습니다.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인사도 안 시켰는데 먼저 얘기를 해버리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시에 도착한 배종찬입니다. 아니 진짜 날라오셨어요. 지금 완전히 진짜 비행하셨어요. 비행. 딱 네. 스튜디오에서부터 여기까지 0.1초 만에 딱 도착하는. 와, 신기했습니다. 오는 동안 겨울 바람 같은 그렇죠. 어려움도 있었고 날렵하게 좀 띄우셨습니다. 빨리 배차되지 않는 버스편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들어오는 순간 네. 그래 시사야 힘내서 달려가야지 그 마음으로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바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막 뛰어 들어오는데. 예. 네. 자, 오늘 정치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면서 네. 법안은 통과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하는 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이런 결과 예상 못하셨겠죠? 아유, 예상 못했죠.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저는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속보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필리버스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권성동 의원이 중진 중에는 뭐 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거기 참여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엄청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순서가 예. 이미자 의원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왜 이럴까에 대한 실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했어요. 해설을 네.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전격적인 그런 묘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밀리에 예. 본격적으로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 한 60여 명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준비한다는 건 전체 의원 수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또 이런 이슈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라도 물론 이제 다시 또 표결에 붙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전격적으로 처리가 됐고 네.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은 그게 일종의 묘수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네. 그렇다면 또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너무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나 무대는 다 꾸며놓고 결국 실제 이 연극은 시작이 안 된 거죠.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본회의 종료시키면은 그러면 일사부재에 의해서 못하겠구나. 예. 이 생각을 사실은 야당에서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상 안 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 네. 시나리오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히려 더 풀기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또 이게 나중에 만든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네. 원래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단 다시 나중에 30일 1일 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정말 정광석화 같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동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이 5개가 사실은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그렇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중요하냐? 뭐 이런 이제 반박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얼마나 서로 간에 논의를 했느냐 이것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 예를 들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 국민의힘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이거죠. 이동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당시에 탄핵 수출을 당하고 탄핵 기각이 됐을 때 기각한 결정문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과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한다. 그것이 기각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발언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 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돼서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행안부에 국정 공백이 며칠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67일입니다. 네. 장관의 임기가 평균 2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쭉 한 평균을 따져보면 장관 임기 중에 5분의 1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죠. 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 그 이유로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지금 파면에 준할 정도의 위헌적 요소와 법률적 요소가 있느냐. 그리고 그 국정 공백을 준하는 국정 공백을 감당할 만한 요인이 되느냐.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치 보복은 끊임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고 쳐봅시다. 거기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이념이나 혹은 신념에 반하는 장관들 그때마다 한 번씩 탄핵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국정 공백을 100, 200일 동안 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 어이구 그건 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박수 칠까요? 아닙니다. 탄핵이라는 칼은 안에 있을 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칼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지 네. 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남발이 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 그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창수 소장님 어떻게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탄핵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이제 남발이라고 또 인식이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그렇다면 언론인으로 또 활동을 해 오셨던 우리 이종건 평론가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다분히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은 임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끝내 사퇴를 선언했고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과 한 사람의 방통위원으로만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결국 해임을 했지만 법원에서 해임 정지 기각 해임 정지에 대한 그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무지막지했다. 그래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겠다라는 인식을 지금 받고 있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방송 통신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야당도 협력을 하자. 네.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서라도 탄핵으로 못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했다가 안 가는 이유도 그런 부담스러움 때문이겠죠. 그런데 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예. 왜 야당 추천 몫에 방송통신위원회 임명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응답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소통을 한다면 오히려 야당도 멈칫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입니다. 약간 힘의 대치 국면인 게 그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사법 그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야. 우리 대통령이 뭐 여론 부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 행사해야 될 건 행사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그렇다면 탄핵 이건 어떻게든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지. 우리가 예. 당장 어떻게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접근보다는 좀 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좀
야당에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소통을 시도해 보면 이런 부담을 많이 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는 이른바 이제 방송장악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근데 단순히 방송장악 의도라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5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야당 추천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대통령이 그리고 또 추천을 추가로 하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둔 상태에서 2명에서 지금 안건을 계속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럼 애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이게 훼손되는 상황은 이건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언론사를 사장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해임 조치하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방통위 권한을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탄핵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안이 상정돼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이 과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 공백을 야기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의 헌법적인 그런 이 위헌이냐 아니면 법률적인 위반이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처음부터 그렇다면은 5명이 아닌 상황에서 이 이동관 위원장의 어떤 책임이냐 그게 그 전에 이미 이 상황은 벌어졌어요. 지금 이 정부에 대한 탄핵이 아니잖아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이 될 때 이미 2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럼 그렇죠? 추가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 자, 추가로 임명도 사실상 이진숙 전 MBC 사장과 그다음에 최민희 전 의원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예. 열린 상황이었고 예. 사실은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 전격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남양주에 나간다라는 그 이후로 저는 그만둔 걸로 민주당에서 제가 들었고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게 지금 방통위원장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핵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한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건가요? 아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했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대단히 좀 제가 끼어들어 죄송한데 네. 그 탄핵 내용에는 처음에 그런 내용들도 검토됐는데 탄핵 내용에는 그 임명되기 이전의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임명되기 이전에는 안 돼요.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의 위헌적 법률 위반적 요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7개월 됐다라고 얘기한 건 7개월이라는 거는 방통위원장의 탄핵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그렇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이 사장과 아까 이 박문진 이사장의 지금 해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라는 이유가 중대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중단시킬 만큼의 중대한 위헌적 요소냐 법률적 위반이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이 정부의 무슨 정책에 대한 어떤 토론으로 가져가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한 장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이것이 거꾸로 다시 왜 이게 그렇게 돼야 되냐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장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지 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장관을 우리가 소추한다.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배종찬 소장께 반박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거나 추가로 방통위원을 임명한 상태에서 5명을 채우거나 5명은 최소한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명이든 4명이든 이 정도 채운 상태에서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합의제 기구 성격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구의 성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대한 의사결정들을 계속했다. 앵커님, 지금 그것 다시 때문에 이제 여쭤보지만은 이게 논쟁이 탄핵 되는 사유가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탄핵 사유입니까? 아니, 탄핵 그러니까 사유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직무상에 아니, 있어서 위헌적 법률적 위반을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별개의 얘기잖아요. 예, 잠깐만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예. 지금 5가지 사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탄핵 사유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가짜뉴스 탄핵 사유가 아니죠. 최민희는 탄핵 사유에 민주당이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저랑 논쟁할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2대1이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예. 그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탄핵을 방통위원회에서 지금 논쟁을 한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왜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률적 위헌적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금 잠깐만요. 이 최민희를 임명 안 한 것이 제가 예. 이야기를 계속 안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말씀하십시오.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이제 30일 또 다음 달 1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든 어쨌든 간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겠죠. 네. 판결을 할 테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는 도저히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는 어떻게 소통해서 방통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업무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도 있을 테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겠죠. 근데 예. 중요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평론가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탄핵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제 말씀은 그냥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내리면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네. 국민들은 탄핵 소추를 한 것에 대해부터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상황이 이러기까지 가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야당하고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방송 자꾸 그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또 야당과 또 평가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 이건 뭐 혹시 반론 있으시면 아니, 반론 반론은 듣고요. 이 아니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마무리하고. 그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예. 민주당의 입장을 저는 좀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소추만 하면 됐어. 우리는 그게 끝이야. 그럼 탄핵 심판하면 되잖아.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탄핵 소추도 사실은 그냥 자기가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탄핵 거리인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당이니까 우린 소추만 하면 돼. 이게 만약에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 저는 무한 정쟁의 시대로 간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네네. 민주당 편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드는 것도 아니고 탄핵은 정말 엄중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럼 요 논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우리가 노란봉투법 얘기하면은 얘기가 너무 벌어질 것 네. 같고 지금 이제 방송 얘기가 나왔으니 방송 3법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왜 그럼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다수당일 때 이거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뭐 소위 말하면 뒤늦게 정신 차렸는데 이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이거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구성을 뭐 시청자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언론 학계 쪽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1명 정도로 구성하면 이 정권에 따라서 사장을 막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100명 정도의 어떤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정권이 바뀐다고 방송의 어떤 논조가 바뀐다거나 방송이 흔들린다거나 이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방송사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 옳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방송 3법에 대해서 저는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은 방송 3법의 내용을 알까? 방송 3법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여야 간에 줄다리가 되는 이유는 방송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의 인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장악해야지 우리 정권에 유리하고
또 우리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파행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미리 생각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방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을 좀 그 환경을 만들자는 것은 적어도 일치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에 이르는 데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깊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더 공론화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늦어진들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안이 만들어져서 쉽지는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조금 더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또 공론화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우리 또 KBS의 일라디오 열린 토론도 있으니까 열린 토론 나와서 토론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한 달, 두 달 하고 공론화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더 여야 간이 좀 그래도 합의의 어느 선까지는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자꾸 떠오르는 게 예. 저기예요. 그 남원에 의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뭐냐면 의대생들을 그때 이제 지역에 사람들이 의대생들이 없으니까 지역에 국한돼서 한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근무하게끔 의무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의대를 만든다는 안을 내면서 네. 어떻게 했냐면 의대생들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의 자녀들의 가산점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입시를 받아들이는데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운동했던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런 단체가 입학과 관련돼서 사정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왔다가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어떤 공평하게 하지 않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아들 2대, 3대, 4대까지 그렇게 그 자기네들의 어떤 리그로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민언연 같은 그런 단체들이 그 언론 단체들이 과연 객관적이냐 민주당과 관련된 그런 그 방송의 언어들에 대해서와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언어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성적인 평가에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만약에 이걸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 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민주당이 묻는 거예요. 군사정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그때 당시에 언론 통폐합을 해갖고 MBC 공영화니 준공영화를 만들었죠. MBC 뺏어다가 저렇게 어정쩡한 상황으로 만들고 뭐 해놓고 다 지금 복원이 됐는데 그건 그대로 갖고 있어요. 방문진이라는 아주 해괴한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저는 MBC 민영화 해야 된다. 민영 다시 되돌아가라. 이 언론 통폐합 그 당시에 모든 상황들이 다 복원이 됐어요. 네네, 서울경제신문 폐가하는 거 다 복원됐고요. 다 복원이 됐는데 딱 하나 복원이 안 된 게 MBC예요. 저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KBS는 공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MBC 같은 경우는 이 방문진을 누가 추천하느냐 뭐 하느냐라는 어거지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매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뭐 방문진은 그 정수장학회 문제부터 시작하자면 박정희 정부 시절까지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 일단 어쨌든 두더라도 예, SBS가 지금 그거는 무슨 방송사법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SBS가 네. 뭐 지금 객관적이지 않나요? 민영화하면 무조건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그건 논점이 좀 너무 퍼지니까요. 네. 민영화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고 예. 방송사 사장 임명할 때 네. 최대한 많은 곳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또 이사도 그렇게 구성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치권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거 하고요. 예, 아까 예. 민원연 말씀하셨는데 이번 법안에 민원연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민원연- 미디어 학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학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까지 시청자위원 포함을 해서 이렇게 돼 시청자위원 있고요. 네네, 등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하면 여기에서 탈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관점에서 방송상법이라는 게 법이 세 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 법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효능은 그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송 이 환경이나 방송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차원에서는 누가 임명되고 이게 어떤 콘텐츠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의 차원을 떠나서 더 훨씬 더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더 미디어 전문가적 관점에서 따져보자. 물론 정치권에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까지 해놓고 우리는 왜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다 뭐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시청자에게 또 우리 청취자에게 더 효과적인 걸 좀 판단해 보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시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정치권으로 가서 얘기를 좀 풀어보죠. 오늘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 대표가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났어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전 대표는 대구 출마까지도 지금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예. 그러면 제3지대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분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 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결국 총선은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그런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그러면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산다는 걸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살려면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흐지부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뭉칠 이유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활력을 이 정치권에 불러오면서 이제 제3지대 이야기되고 네네. 금태섭을 만나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또 만나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뭐 제3지대와 신당이라는 것은 정말 허울 좋은 이름일 수밖에 없겠구나 정도에 그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되면 몸집이나 또 가시적인 어떤 실체나 이런 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 2030 세대에 대한 부분이 됐든지 좀 더 정치 성향적으로 중도가 됐든지 그런 면에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당위적인 접근은 네. 그렇지만 결과는 뭉쳐도 못 산다라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하나 뭐냐면 지금 5% 이상의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가진 뚜렷한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에서 제3정당이 성공한 예를 한 세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김종필 자유선진당. 김종필이라는 정치인의 고정 지지율과 지역정당 그러니까 충청도라는 지역이 확고하게 있었을 때 가능했죠. 네.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의 통일한국당 자신이 어떤 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제3후보로서 대선에 나올 만한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당이었죠. 네. 이인재 신당, 이인재 의원이 만든 당, 이인재 의원이 만든 당도 이인재라는 계속 대권 후보가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의 금태섭, 양향자 또 여기 포함되는 이준석 이분들의 이 대권 후보로서 자기 지지율을 보면 네. 사실 5%가 안 돼요. 물론 여론조사 따라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후보가 없으면 뭔가 캐치프레이즈가 뚜렷해야 돼요. 그 잡탕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런데 제가 미스테리가 있어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청년 정치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가 아니잖아요. 청년을 위한 정치나 혹은 청년이 제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정책이나 혹은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그런 정치가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단지 나이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나이 때문에 청년 정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들의 어떤 제3이 아니라 제3이라는 말 말고 캐치프레이즈 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뚜렷함이 아직도 보이지 않으므로 네. 뭉쳐봤자 잡탕이라는 얘기밖에 못 듣는다. 네. 저는 이런 네, 질문을 하고 그렇죠. 싶어요. 예. 국민의힘에는 그게 잘 보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그게 잘 보입니까? 지금 용 쓰고 있는 두 정당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러면 충청도가 핫바지인가요? 하는 그 JP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저는 이제
계속 30년 동안을 데이터 분석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뭐 자민련이나 이럴 때는 95년도인가 분리돼서 나와서 96년도 총선에서 대구에까지 파란을 일으켰던 13석 중에서 8석인가를 자민련이 아마 그때 가져갔을 거예요. 네. 대구에서. 근데 그랬던 이유는 요즘에도 정말 얼마나 대구가 뜨거우냐면 이런 유행어가 나옵니다. 대구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잘 하기가 힘드니까 대구 안 대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웃어야 돼. 빨리 웃어야 돼. 빨리 좀 웃어주세요.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대구를 놓고 아니, 우리 감독님은 안 웃으시는데 대구 안 대구라는 이런 의미인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자충우돌 보수예요. 네. 지금의 보수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보수 전통 뭐 팥이 들어간 빙수가 아니라 지금은 마치 캔디 보수 이런 개념이라 이게 상당히 이전과는 좀 다른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동안 참 우리 신분이 났잖아요. 예. 기존 정치에 뭐 진보 보수 따지면서 자기 편 아니면 뭐 적 이렇게 분류해왔던. 예. 근데 그런 데 비하면 뭔가 좀 하이브리드 전기차형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예. 전 대표는 예. 얼마나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르다. 예.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외칠 캐치프레이즈가 뭔지는 조금 들어봐야 될 시간을 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지가 좀 있다. 아니 그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로 좀 시각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해야죠. 민주당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 목소리가 뭐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제 강성당원들의 시위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듣고 이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정당의 숙명 같은 건데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변화해야 되는데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맞물려 있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전의 사법 리스크, 지금의 재판 리스크, 또 당 운영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지율을 보더라도. 네. 오늘 굳이 뭐 지지율 수치를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강성 지지층들이 분명히 비명계 의원들을 떠나게끔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DJ처럼 돌아가라. DJ로. DJ와 춤을이 아니라 DJ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끌고 96년이었죠. 나왔을 때 비례대표 거의 될 듯 말 듯한 번호로 가서 네 정치 생명을 여기다 바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가야 된다. 비례대표 제일 후순위 정도의 본인을 배치하고 다 내려놓는 대표의 모습으로 갔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 소장님하고는 네. 사실 다름보다는 같음도 많아요. 지금 네. 마지막 말씀에 예. 제가 좀 숟가락을 얹으면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당을 많이 만들었어요. 새천년 민주당부터 그렇죠. 평화민주당.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동지가 만든 당이다. 내가 나의 당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내 당이라고 표현 안 해요. 절대 동지들이 만든 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아시잖아요. 다 총재고 자신이 사실 보스 정치를 했고 돈 다 냈고 공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당이 함께 만든 당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당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대선 와중에 캐치프레이즈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건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네네. 저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 그것 자체가 이 김대중 대통령과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네. 캐치프레이즈만이 아니라 지금의 당 운영 자체가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이지 정말 정통의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그 당시의 정책을 준비해서 그대로 내놓고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런 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게 나의 당이다,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 나왔으니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연설에 시작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걸로 시작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정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또 김대중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사회가 끝내 감동을 주네요. 앞으로는 시간 딱딱 맞춰서 잘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의 배전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